우리 건국사가 내다보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건국사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뭐 읽어봐야겠죠.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그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80년 그 뒤에 이어진 역사를 훤히 내다보듯이 이 건국 말씀 속에 벌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사에서 우선 그 예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뭐라고 하시냐면 과거의 정부나 사회는 양반들의 생활을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는 어땠죠? 양반들의 생활을 귀중히 여긴 역사였다. 신분제 사회였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상으로서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였죠. 그 이전과 다 구분될 만큼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단계죠? 모든 사람입니다. 예. 시민, 재산권 가진 사람만 이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떻게 됐죠?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갖고 천부인권적이니까요. 그리고 기회에 있어서는 균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국 원리로, 결과의 균등이 아닙니다. 결과의 균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건국 약속과 건국 원리가 내정하고 있는 상이 아닙니다. 자, 기회에 있어서 균일한 것, 그리고 새로운 사상으로서, 그래서 개인의 신분을 존중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노동을 깔보지 않습니다. 우대합니다. 그래서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모든 사람을 보호해요. 대통령이라고 더 보호하지 않고, 야당 대표라고 더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깎아 내리지도 않습니다. 덜 보호하지도 않아요. 균등하게, 균일하게,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바로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한다. 이 위대한 원칙을 건국의 원리로 선포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이 정부가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 정도를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을 발전하게 하여서 우리 농장과 공장이 생산한 것을 외국에 수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0년대 이후에 완전히 고도 본격화된, 그러나 50년대에도 기초가 예비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노선, 수출 입국, 공업 입국, 그리고 급속한 경제개발, 급속한 근대화, 이런 집약적인 근대화 노선이 이미 우리 건국 말씀 속에 내다보아져 있고 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우리 반공 그러죠. 그런데 이 반공이 얼마나 깊이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며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노동자는 참아라,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급과 계급 사이의 충돌을 부추기고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을 부추겨서 서로 미워하며 모략과 해악을 일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해 전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화합과 단결은 우리 앞에 달린 태극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기의 태극 문양은 상고로부터 음과 양으로 구성된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이 이치를 실행하기 위해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산주의를 반대할 때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듣는 거로 다 배고프게 된다. 그런 수준, 모두 가난하게 된다. 라는 것은 이미 아주 초창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갈파하시고 이미 당, 부당 이런 논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8년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몇십 년간 더 성숙하셨겠죠? 생각을 더 깊이 하시고. 그러면서 원숙하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를 남기라 라고 말하면 공산주의는 뭐라고? 미워하게 한다. 미워하게 한다.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이 서로 모두 가난하게 되는 것의 밑바탕에 있는 거죠. 너무너무 깊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모략을 꾸미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해악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부추기고 분쟁을 부추기고 충돌을 부추기고 그렇게 끝없는 그런 전쟁 상태로 그걸 좋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피폐해지고 결국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훤하게 여기서 서술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를 강조하신 건 너무나 우리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공산주의가 서양에서부터 기독교에 대해 어마어마한 적개심 그리고 탄압한 건 역사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뭐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한 말씀을 했어요. 저는 어디서도 사실 이런 말씀을 못 봤어요. 중국 사람들에게서도 못 봤습니다. 뭘 말씀했냐? 동양의 가장 오랜 경전인 주역의 태극, 음양 이걸 들어서 우리 태극기가 또 그 음양에 의해서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극의 문양, 음양으로 뭘 말합니까? 전쟁이 아니고 융합을 말합니다. 화합을 말합니다. 음양이 구별되지만 그래서 서로 멸망하게 하게 싸우고 분쟁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생성적인 대립으로 상보적으로 그리고 끝없이 창조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구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랜 전통, 동양의 가장 오랜 전통으로 봐도 공산주의는 배척되고 잘못되었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살아나는 길은 그것에 반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19세 정도에 이르기까지 동양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화 공부를, 과거 공부를. 아주 대사원 지낸 분한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수를 그때까지 다 소화하신 거죠. 그때 그 나이면은 옛날 우리 한화 공부로는 끝까지 간 겁니다. 자, 그리고 배제학당 가서 쉬고 그 뒤에 우리 잘 알듯이 프린스턴, 하버드, 서양의 가장 정수까지 체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주 융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분이 제가 알기로 세계 건국자 중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축복받은 거죠. 그 거대한 두 문명의 정수를 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었던 분이 그리고 작심하고 건국의 말씀 속에 그 원리를 표출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보면은 자꾸 남녀의 문제를 이 구별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뒤바꾸고 그리고 서로 전쟁을 부추기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노동자, 자본가 하는 부분을 남녀로 바꿔보십시오. 남자는 여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며 여자는 남자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치 공산주의적인 흐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충돌을 부추기고 또 남성단체의 여성단체 간의 분쟁을 부추겨서 서로 미워하며 모략과 해악을 일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바는 성전쟁을 피해서 전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의 화합과 단결은 우리 앞에 달린 태극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기의 태극 문양은 상고로부터 음과 양으로 구성된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입니다. 대응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계급 전쟁만이 아니라 성 전쟁을 부추기고 또 다른 전쟁 또 부추기고 이것이 밑에 사실은 깔려있는 공산주의의 흐름,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그 반대, 구별이 되면서도 오히려 발전하게 하는 끝없는 동력이 되게 하는 원리를 우리 건국 말씀은 이미 표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국과 반공 호국의 단계, 그리고 급속한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단계 보셨죠?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 정치체제. 이것은 사실 1987년 이후 적법 절차 원리를 도입한 우리 87년 이후에 만개하게 되는 40년 정도 걸렸죠. 그러한 단계입니다. 신생국은 어느 정도 이 서구 민주주의의 그 완전한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약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모양만 서구 의회주의를 충분히 받아들였다가 10년도 못 되어서 나라를 잃게 되거나 오히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의 손에 넘어가고 만다면 허망한 일이죠. 약 40년간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고 또 민주정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중산층이 생기고 그런 기반을 닦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하고 또 제한적이지만 그 내에서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이르러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정치 체제라는 말에 걸맞는 단계로 이행한 거죠. 그런 단계까지 이미 딱 내다보고 계시고 독재 제도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우리 공산주의가 너무 득세하고 있고 이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독재 제도를 표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있지만 독재 제도는 번영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민주제도가 어렵고 더디지만 이걸 택해야 된다고 건국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40년 지나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 10년 전부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건국의 말씀도 있고 우리의 기준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건국사는 모든 단계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건국사를 잊으면서 우리의 방향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민주정치를 꽃피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유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국사에 보시면은 자유통일 단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날, 우리는 북쪽을 돌아보고 비통한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1천만 가까운 동포가 함께 자유민주 국가 건설을 진행하기를 남북 모두가 원했으나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총선거가 다 실시되어서 북한도 자유민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결국 6.25까지 일으키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련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소련과도 친밀한 우위를 다시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원리는 한 번 원수라고 해서 영원히 원수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들도 원하면은 소련 아니라 일본도 다시 그 원리에 따르면은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것이 어디에 있죠? 건국 말씀 속에 불변의 기준으로 들어있는 거죠. 광장에 사람 모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때그때 알 수 있다. 이것은 건국 원리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국 원리를 잊어버리면은 국민의 뜻, 국민주권 그러면서 내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을 다시 찾아야만 분명하게 우리 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이미 자유통일까지 내다보시고 마침내
자유 통일되면 그 다음까지도 건국사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건국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해 단지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통일까지 하고 더 번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비전을 이미 우리 건국사 속에 표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훤히 내다보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방향까지 쭉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건국기념사가 내다보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